자, 그럼 이번에는 그 삼국유사를 지은 이유, 저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본문 내용에 들어가면서 여러 교수님들이 얘기해 놓은 그런 어떤 삼국유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측면에서의 삼국유사를 지은 이유라든지 또는 뭐 구성이라든지 또는 성격이라든지 또는 유사의 서술 방식 또는 유사의 구성과 체제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또는 뭐 사학사적 의의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제가 발췌를 했어요. 발췌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삼국유사를 지은 이유, 도대체 이런 식으로 삼국유사를 뭐 때문에 지었을까 이런 얘기죠. 선방에도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사까지도 되셨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선방에 한 10년 쭉 앉아 봤지만서도 이 마음이란 게 한 가지 생각, 화두를 딱 들고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선방 수자들인데 한 가지 생각만 하잖아요. 이 뭐고 또는 이제 왜 조조스님은 무라 그랬을고 그 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수자한테는 걔가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 있다. 어떤 사람한테는 없다 이런단 말이죠. 그 없다 한 사람들이 이제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없다고 그랬을까? 걔가 얼마나 영리합니까? 맑게 다 알아듣고 응? 주인 벌써 몸만 꼬리치고 하는데 그게 왜 불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성이 있는데 왜 불성은 부처님의 성품 즉 불성이 없다고 그랬을까 하고 이제 의심을 하는 게 이제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대의는 부처님께서는 모든 유정물뿐만 아니라 무정물 이런 뭐 탁자 무슨 뭐 마이크 이런 무정물 살아있지 않은 물건도 유무정이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대승물권으로 넘어와서 불교의 이제 그 사상이 전임 발전해가는 추세인데 왜 조주스님을 없다고 그랬을꼬? 그럼 조주스님이 맞나? 아니면 부처님이 틀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도 맞고 조주스님도 말씀이 맞아. 근데 왜 조주스님은 걔가 불성이 없다고 했을꼬? 라고만 이제 화두를 드는 거죠. 그런데 그 화두를 들다 보면은 정말 어렸을 때 호질질 흐르면서 호떡 속으로 뺏어 먹던 그런 생각까지 다 나는 거라. 별의별 생각이 나요. 누르면 못 누를수록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자꾸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공부를 해야지 딱 하고 하면은 일념이 딱 돼요. 일념이 되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공부를 하려면 세 가지 선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 가지 선지식은 큰 스님, 믿고 딱 의지하는 큰 스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반 선지식, 도반도 선지식으로 같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열심히 해야지. 딱 보면 옆에 사람이 그냥 잠만 자고 그러면 해이한 생각만 난단 말이죠. 근데 옆에 사람이 열심히 나면 나도 열심히 해. 중생심으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따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반도 선지식. 또 하나 그런 훌륭한 스님도 없고 도반도 없다면 이제 이 명상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의지 삼아 털을 의지 삼아 이제 선지식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런 스님도 그렇게 숱한 세월을 선방 생활을 하셨단 말씀이죠. 근데 선방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참 책을 써내셨는가? 이 책도 뭐 고통책입니까? 다른 사람이 창안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군데 창안하면서 역사기를 펼쳐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과연 삼국유사를
이런 스님은 어떤 뜻에서 저술을 하게 되셨나?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유사라는 제목은 이련 스님이 지은 것이며 책으로 반영된 것은 돌아가신 뒤에 사후에 그 제자 무국혼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무국혼구의 의함인데 무국기, 즉 제자가 무국기라는 글을 썼는데 그 가운데 두 군데 이련 스님이 썼다. 이련 스님이 상공유사를 썼다는 그 연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스님이 그 유사를 지은 목적은 또 무엇이냐? 그 의도는 또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목적과 의도. 그것은 기편 첫머리에 서왈 그 소문에 명백히 나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니다. 첫째는 자주의식의 소산이다. 자주의식의 소산이다. 우리 뭐 한반도 뭐 자주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도 너무나 고조선 때부터 멸망을 해가지고 숱한 그 낭랑 무슨 북대방 남대방 찢어지는 나라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옆에 큰 땅덩어리 그런 사대주의 중국의 사대주의 사상에 물들다 보니까 자주의식을 가져라. 스스로 뒷구이를 쓸 수 있는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주성을 갖다가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죠. 즉 이련 스님은 고려 전기의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지나친 사대주의로 일관해서 중국 문화의 주변밖에 안 된다는 의식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고려 전기에 벌써 지식인들이 이렇게 이제 눌리고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들은 이제 또 역사 배우고 그래서 참 우리 조그마한 나라를 처음 당한 오랑캐 나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주주주주 하면서 이제 살아요. 그런 사대주의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됐고 고려가 떠받들던 송나라가 또 몽골의 원나라에게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망한 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이런 스님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버금갈 만한 유구한 역사의 민족임을 드러내려 하셨다. 특히 삼국사기가 유교의 도덕적 사관에 의지한 편협된 시각에서 저술된 것이라 판단한 그는 자신이 승려였던 만큼 불교 설화를 여러 가지 불교 설화 등을 비롯해서 다소 황당한 것처럼 보일 만한 내용도 기록하여 삼국사기에 빠진 부분을 보충한다는 자신의 취지를 보여주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하고 대조되게 삼국사기는 뭐 그 나라에서 하니까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왕이 이렇게 어디를 행차했다 뭐 이런 공식적인 그런 일만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삼국사기는 이제 그런 거에 빠진 여러 가지 불교 설화도 다소 또 황당해 보일 만한 그런 얘기도 다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스님의 이러한 태도는 탈유가적 가치관, 그러니까 유가적이라는 건 뭐 유교의식 그런 찌들은 중국 유교의식에 찌들은 중국 사람들이 유교의식에 찌들은 그런 가치관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그걸 이제 벗어난 것으로서 그의 민중의식은 인간 평등이라는 자신의 불교적 가치관을 근본으로 해서 비패한 당시 사회에 대변한 민중에 대한 자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련 스님은 중국의 자료는 27쪽만 인용했지만 우리나라 그 당시의 자료는 무려 50여 종이나 인용하였고 고기, 향기, 비문, 또 뭐 고문서, 전각 여러 여러 자료들을 다양하게 인용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은 사료에 대한 윤곽과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때문에 만약 유사가 없었더라면 역사, 지리, 문학, 미술, 고고, 뭐 사상, 종교 등 우리 고대의 문화의 면모를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서적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사의 구성. 유사의 구성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사의 성격과 두 번째는 유사의 소설 방식. 셋째까지 나오는 유사의 구성과 체제. 유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서, 역사적인 그런 기록한 그런 사서 또는 그 역사적인 사서 말고 일반 그 민간의 설화 이런 야사 또는 불교 문화 사서 등으로 언급되며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어쩌면 뭐 사서 야사집 또는 불교 문화서를 뭐 전부 다 통합을 했으니까요. 통괄된 그런 성격으로도 내려질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첫째 이제 사서라는 견해를 보면 삼국유사의 8알이 신라 중심의 기록 역사를 서술한 점이며 불교 설화를 사서의 범주에 넣을 수는 있으나 넣을 수 있나? 그러니까 설화를 사서의 범주에 넣을 수 있나 하는 점이 근본 문제로 제기된다. 이런 문제는 요새 우리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삼국유사 이렇게 하면 삼국유사 뭐 인용하면은 저도 뭐 삼국유사를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글을 이제 학교에 발표를 하면은 참 백랑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 삼국유사는 설화인데 설화를 갖다가 이렇게 인용해도 되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설화뿐이 있나? 설화만 있나? 다른 얘기도 많고 그런데 설화가 뭐 어때서 그러나? 설화는 인용할 수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대답을 못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지 일본 같은 데서는 삼국유사를 왜 그 사람들이 더 평가를 해줘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이렇게 삼국유사에서 그것도 유교적인 그런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튼 삼국유사를 그렇게 평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삼국유사를 불교 설화를 사서의 범주에 넣을 수 있나 하는 점이 근본 문제로 제기된다. 그만큼 이제 불교 설화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아무튼 그 불교 설화를 역사적인 사서의 범주에 넣을 수 있나 하는 것이 근본 문제로 제기되고, 둘째는 야사집이다 하는 그런 견해는 유서가, 삼국유사가 어느 정도 사기의 보사적 성격을 지닌 것은 사실이나,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기본으로 하고 삼국사기에 빠진 것을 보충하는 그런 성격을 지닌 것은 사실이나, 야사로서의 문체와 황당한 민간설화 및 전설 등도 싣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건 좀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싣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비합리주의적인. 근데 합리주의적인 것만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거대한 그런 거인의 발자국을 밟았는데 애를 잉태했다. 이게 황당한 얘기죠. 막 이런 전설들고 싣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다. 셋째는 불교 문화사의 견해인데 이것도 설득력이 있다. 삼국유사의 1, 2권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불교 설화나 전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불교 중심의 역사 소설 원칙을 보여주고 있어서 불교 문화 연구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때 삼국유사는 역사서이자 불교 문화 사서이자 야담과 설화의 모음집으로서 문화, 역사, 철학이 관통된 그런 문화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때문에 그 아주 유명한 그 최남선 씨. 최남선 씨는 조선의 고대에 관한 신비스러운 기록을 기록한 신전이며 예기며 신통지 내지는 신화 및 전설집이며 민속지와 사회지며 고어휘, 옛날 말들을 기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어휘 또는 옛날 사람들의 성씨를 많이 또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성씨로 또는 지명의 그 기원론 또는 시가집 또는 사상, 이러이러한 사상이 있었다는 사상, 사실, 신화, 특히 불교사 자료, 일사집 등으로 규정 지은 것은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삼국유사의 성격은 이런 것이다. 그 구성례에 있어서 이제 성격을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유사의 소설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삼국유사를 읽다 보면요, 그 구성 체제의 독특함을 알 수 있는데, 삼국유사의 유자는 잊히다 또는 전하다, 잃어버리다는 의미도 있고, 삼국유사의 사자는 사실, 사건, 사적을 말한다. 사적. 따라서 삼국의 일들 가운데 고려조에 와서 망각된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과 동시에 정사에서 빠진, 삼국 사기처럼 정사에서 빠진 삼국의 일들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 사기하고는 좀 방향이 틀리죠. 소설 방식도 틀리고. 이렇게 삼국유사는 역사적 사건을 연대순으로 다룬 삼국 사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의 춘추 또는 서경 등 이런 대부분의 역사서에서 동일하게 따르고 있는 원칙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런 스님은 인물주의 역사서로 기술 방향을 전하였다. 인물주의, 원효 스님이라든지 원광 스님이라든지 의상 스님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물 중심으로 나왔다. 이런 스님은 자신을 포함한 당시의 시대를 움직인 인물들을 재구성하고 그 근거를 그 이전의 문헌과 향언, 방언 등에서 취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도 책을 하나 쓰려면 이 책을 어느 방향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가문의 어떤 역사를 하나 이제 서술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만약 하시다 보면은 조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때 조상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돼서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내 남편은 이렇게 되었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됐다. 그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초점을 누구한테 맞추느냐 이런 얘기죠. 이 책을 읽을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쉬운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강한 그런 저변의 그런 책들을 이제 읽어야 될 뿐더러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성시록도 나오고 문화도 나오고 비문도 나오고 여러 다방면의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스님은 자신을 포함한 당시의 시대를 움직인 인물을 재구성하고 그 근거를 그 이전의 문헌과 향언, 방언, 사투리 등에서 취하였다. 이럴 때는 어떤 개인의 생애를 수록하면서도 관련 이야기를 첨가하여 쉽게 말하면 박문수의 얘기를 치면 박문수가 이렇게 살았는데 박문수 때의 과거를 볼 때는 어떻게 봤고 왜 과거를 합격했느냐. 오늘 잠깐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박문수가 예전에는 이제 과거를 보러 가려면은 문경세제 이게 제일 많이 갔던 길이랍니다. 다른 데는 막 도적대들, 산적대들 만나서 막 물건도 탈취당하고 생명도 물려하는데 문경세제를 건너가는 게 제일 그래도 막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방법인데
거기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과수대기 말 하나를 이제 그게 쉽게 말하면 시종이 말을 끄는데 그 위에 올라탄 그 과수대기 이제 혼자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아주 젊고 아주 아리따운데, 야, 어떻게 저렇게 혼자서 가는가.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그 산속으로 점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데 북 떠보니까 날이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디 가서 하루 묵어야 되겠는데 해서 이제 그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벌써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찾지는 못하고 한참을 헤매던 중에 그 아주 낡은 고가를 발견한 겁니다. 그 고가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옛날에는 아주 이리 오너라가 좀 그 의미를 보면 참 그 어떤 식으로 해서 이리 오너라 양반의 이제 행세를 하는 거죠. 양반인데 하여튼 저거든 호치가 하는 게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니까 여중이 나와서 하는 말이 여기서는 먹을 데가 못 됩니다. 우리 주인 말님이 낭군을 잃어버려가지고 혼자 이렇게 지내시는데 여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못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핫소시가 나온 밑에서 쭈그려 앉아서 밤을 셀 판이라. 한참을 셀 판인데 잠깐 인기척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담을 넘어. 시꺼먼 옷을 입고 담을 넘는데 저는 봐라. 저 잘못하면 저 안하게 다치겠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그냥 후딱 담을 넘어가지고 이제 보호하려고 이제 딱 가다 보니까 방으로 들어갔는데 딱 방을 보니까 그 젊은 아내의 희독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웬일인가 하고 딱 목구멍을 이렇게 찌르다 보니까 들어간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땡중이나 땡중. 응? 땡중이 젊은 아내하고 이제 희덕거리고 이제 찌꺼를 하는데 야,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담소 중에 자기 이 안하게 남편을 이제 죽이고 이제 여자를 차지하려는 명 죽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여자가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나 시간을 안 내줘가지고 못 왔다. 주지도 죽여버릴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고 이놈들이 아주 흉악한 놈들이구나. 잔뜩 못해서 뛰어들어가서 그냥 땡중을 죽여버리고 여자도 그냥 여자는 죽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여자는 내버려 두고 그냥 내팽개치고 이제 나가는데 갑자기 얼마쯤 가다 보니까 안개가 이렇게 새러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명수한테 방문수한테 묻는 겁니다. 어디를 가시려고 하냐고. 난 지금 서울 과거를 보러 가려고. 과거는 벌써 일주일 전에 끝났어. 내가 과거를 보고 지금 내려가는 길이라고. 아니 아직도 한 대세가 남은 걸로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과거는 끝났다. 과거는 끝났는데 오늘 이번에 과거의 문제 제목이 칠석이라는 거야. 칠석 달발. 그러니까 급제 완전히 1등 먹은 사람의 내용이 칠석 달발건 밤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딱 읊어주는 거예요. 이거 난감한 거예요. 몇 년을 고생해가지고 과거를 보러 가는 게 과거가 끝났다니. 청구센터 서울로 갔어. 서울로 가보니까 아직도 닷새가 남은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한 일을 해. 딱 이제 과거를 시제 딱 보니까 시제가 칠석이야. 이야, 이건 뭐 뛰어난 상상이지. 그래서 읊어줬던 내용 그대로 달 밝은 밤에 해가지고 딱 하니까 그냥 장원급제가 된 거예요. 장원급제가 돼가지고 여기 막 내린제 때리면서 하다가 이제 문명세제를 다시 넘어오게 돼서 그 생각이 나서
거기서 하루 더 묵을까 하고 갔더니 연료문이 세워져야 돼.